한 남자가 담벼락 너머 여인의 집을 바라봅니다.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아직 잠들기 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자는 기다려봅니다. 이윽고 불이 꺼집니다. 남자는 드디어 그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인은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옷을 벗고 조심스럽게 이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희한한 것은 여인의 반응입니다. 한밤중 남자가 몰래 자신의 이부자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당연할 텐데 여인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를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냅니다. 이것이 일본의 요바이 문화입니다. 요바이 문화는 남성이 밤에 몰래 여성을 찾아가 은밀하게 성적 관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요바이 풍습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존재했던 전통 중 하나였습니다. 주로 에도 시대 이전에 서일본 지역에서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관계는 주로 여성이 자고 있을 때 조용히 행하여졌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부도덕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내에서 젊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남성이 밤에 들어가 무작정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바이에 있어 여성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남성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성이 거부한다면 남자는 무조건 물러나야 했습니다. 거부 의사는 어떻게 밝혔을까요? 주로 침묵하거나 남성의 시도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이 거부였습니다. 관계를 하려는데 목석처럼 뻣뻣하게 가만히 있는다. 이러면 거부임을 알아서 눈치 까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혹은 몸을 돌리거나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거부한다는 신호 중 하나였습니다. 그 외 집 문을 잠그고 보초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이 집은 요바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언어적 거부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야 또는 카에루라고 하면 남자는 물러나야 합니다. 흔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그냥 막 그냥 들이대는 남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 되면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가 나서 남자를 응징합니다. 마을 공동체는 규범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규칙을 어길 경우 사회적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흔한 제재는 마을에서의 왕따였습니다. 일본 사람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대놓고 왕따를 시킨다면 그 마을에서 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왕따로도 부족할 때는 남자를 집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촌장은 규범을 어긴 남자라 하여 마을 사람들의 폭행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반대로 요바이가 상호 협의하에 무리 없이 이루어진다면 3, 4일 정도가 지나 촌장의 공인 아래 결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기 많은 여성의 경우 요바이를 원하는 남자가 줄을 설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촌장의 주도하에 순번을 정하여 순서대로 했다고 합니다. 이때 덜컥 임신이라도 된다면 지금이라면 유전자 검사로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었겠지요. 이럴 때는 여성이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와 결혼시켜 주었습니다. 남자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예쁜 여인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흔히 요바이 문화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의 방에 들어가 일방적인 관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마을 공동체에 사전 동의가 있었고 여성의 거부권도 분명히 존재했던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요바이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보쌈 문화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부나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운 여성을 밤에 몰래 찾아가 이불이나 보자기에 싸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 데려오는 것이지만 납치라 해도 할 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의 집으로 가게 된 여성은 결혼을 강요받습니다. 보쌈에 성공한 남성은 결혼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이때 여성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 여기고 결혼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보쌈도 강제적인 것보다는 사전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와 결혼하기 어려운 여자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이지요. 조선시대 과부는 법적으로 재혼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혼자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상대 남자와 상호 협의하여 보쌈 이벤트를 벌이고 여성은 본의 아니게 보쌈을 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남자와 살게 되었어요. 라고 한다면 사회적 비난도 면하고 실제로 부부도 될 수 있었습니다. 보쌈이 아니라면 조선의 과부는 평생 독수 공방해야 하니 그 지역 사법권의 주체인 사또 역시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그럴 수 있지 라며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조선의 보쌈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과부야 남자와 둘이 합의하고 알콩달콩 살 수 있었겠지만 가족이 있는 처녀가 보쌈된다면 어찌 될까요? 남자는 여성의 가족들을 찾아가 결혼을 허락받아야 합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찌하겠습니까? 이것도 운명이니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가족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을에서 보쌈당했던 여인이라 소문난다면 애초에 결혼하기는 틀렸을 테니까요. 흔히 보쌈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주팔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양반댁 가문의 귀한 집딸이 둘 이상의 남편을 섬겨야 될 사주가 나온다면 그때는 사람을 시켜 혼자 사는 남자를 보쌈하여 딸과 관계를 가지게 하고 관계가 끝나면 죽여버렸습니다. 이러면 귀한 집 딸은 사주팔자대로 죽은 남자가 첫째 남편이 되어 애군을 면했다고 보고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대 집에는 처녀라고 속이고 결혼했겠지요. 이러한 보쌈 문화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근대화 과정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조선 후기에도 서구시 법률과 도덕적 가치가 유입되면서 보쌈 풍습은 점차 금지되고 이를 행한 자는 엄히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리가 강화되고 결혼에 대한 자율성이 중시되면서 보쌈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요바이 문화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나라의 문화도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에도 밤에 구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역시 남성이 밤에 몰래 여성을 찾아가 구혼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소수민족이나 농촌 공동체에서 행해졌으며 여성은 창문을 열거나 불을 켜는 등의 신호로 남성에게 호감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줄루족에서도 결혼 전 남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줄루족은 남녀가 결혼 전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을 가졌으며 관계를 맺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며 결혼의식이 정식으로 치러진 후에야 공식적인 부부로 인정받았습니다. 북유럽, 특히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결혼 전 시범 기간을 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종종 함께 잠을 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서로 잘 맞는지 결혼 생활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형태지요. 이러한 전통은 결혼 후 발생할 갈등을 줄이고 부부의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사전에 경험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결혼 전 서로의 밤 취향을 알아보고 관계를 맺는 일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모텔, 호텔들이 들어서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서 누군가는 서로의 밤 취향을 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결혼 전에 관계를 가져보며 서로의 속궁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여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저곳에서 불 하나가 꺼졌습니다. 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